반갑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요새 전라도에 젊은 사람이 없어갖고 큰일 나버렸어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세미나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할지 이런 좋은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별명이 좀 안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별명이 모질인데요, 모질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제가 이중직 많이 해봤습니다. 이중직. 노가다부터 해서 또 회사도 만들어서 수출도 해보고 이중직 많이 했는데 많이 그냥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모질입니다. 모질이. 그래서 2년 전에 시집을 한 건 냈는데 그 시집 이름이 모질이 토마토입니다. 근데 지금도 별명이 저는 모질입니다. 모질이. 많이 실패하고 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면 아픕니다. 아픈데 여전히 아픈데 겁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이런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희 같이 오신 교수님께서 또 영국에서도 또 직접 나그네로 살아오셨고 또 대학에서 이주민 학생들을 또 따뜻하게 또 잘 가르치셨고 또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인 한평과 또 신안군 이쪽에서 직접 회사를 만드셔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런 복된 자리에 또 함께 만나게 돼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강 교수님과 사모님 또 자제분 온 가족이 뒤늦게 다 신학을 하는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남을 통해서 또 좋은 우리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과의 이런 좋은 만남과 또 가슴 뛰는 심장 뛰는 그런 좋은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한평에서 왔고요. 강성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격결에 이런 강의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평생 강의를 했지만은 강의를 실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강의를 하게 된 케이스는 장가를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게 평생 대박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아서 한 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잘하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강의더라고요. 제 전공은 18세기, 19세기 영미소설이고요. 이제 언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역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전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저놈이 내 설교를 평생 분석했을까. 근데 언어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런 게 언어 분석이 아니고요. 글씨를,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건가.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편협하고 조잡하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주는 게 언어 분석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글을 잘 읽어야만이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필수적인 리딩의 문학 비평에서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문학 비평이라는 것이 아직은 힘듭니다. 글을 못 읽어요, 사실 우리가. 글은 배웠지만은 글을 읽고 감동하면은 잘 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유치원 단계입니다. 내가 글을 읽고 감동했을 때는 글을 읽은 게 아니고 그 글이 내 내면을 그냥 감정을 터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잘 읽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런 레벨에서 성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솔직히 말하면은 판단할 능력이 없이 중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대안에 제 전공이었고요. 그래서 언어 분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분석을 아시면은.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간단하게 제가 한 2가지에만 드릴게요. 3번 태어나도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볼 거고 내가 보고 읽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번만 깨달으면은 믿음하고 똑같아요. 이 성령을 한 번만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훈지모로 평생을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문학 비평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객관적으로 한 번만 읽어보면은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과 중간에 텍스트 자체도 중요한 존재물이에요. 이 3가지의 역학관계를 한 번만 깨달으면은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보여져요. 한 줄 한 줄이 어마어마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들이 돌맞을 말이 아니라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제가 몇 가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한평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 의도하고는 전혀 1000%, 200%, 2000% 지금 다르게 1년 동안 일이 전개가 되어서 지금 이것이 어설픈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어쩌다 이런 해석인데 이 비평가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평인지 아닌지. 그래서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된동산 광주 김창식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회사에 외국인들 데리고 많이 오셨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확실한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관계 메커니즘 이상의 작용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해서 주님이 인도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보내주셨다 이런 해석은 조금 자제하고요. 그리고 저는 언어 분석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시니컬하고 염세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100% 배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뭘 얻었는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언어 분석의 이런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게 가장 빛을 발했던 게 공무원들 만났을 때 가장 빛을 발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 사람이 외국인이 한평에 빈집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인구가로 가보세요. 폭탄 돌리기죠. 몇 번 해보니까 평생 한 게 언어 분석이잖아요. 그 사람의 단어를 몇 개를 조합해 보면은 나를 피하는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비평가들은. 왜냐하면 쓸데없는 글은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니까. 대부분 폭탄 돌리기식 언어인데 이제 2번째 갈 때는 저도 안 속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일이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상당히 멈칫.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무실에 도청 이민국에서 직접 3분이 이민국 과장이 저희 사무실까지 3번이나 왔었어요. 근데 사실 평생 학교에서 텍스트만 본 사람이라
도청 과정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온다 하길래 그냥 잠깐 들린 줄 알았지, 막 두세 명 이렇게 호위하면서 옆에서 막 차려 타고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런 분위기인데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그분이 왜 오셨냐면은 비자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어봐요. 빈집 있냐?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 적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이민국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 E1, EF 막 종류가 300가지가 넘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300가지가 넘는 중간에 말하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10개 더 생겨요,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 돌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을 꼭 넣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좀 이렇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투의 말투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겉모양이 협박적이진 않은데 말 자체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언어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실제 업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세이브가 많이 돼요. 제 강의 끝나시고 도움됐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정보를 바로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더 찾아오면은 딱 그거잖아요. 출석 때문에 점수 때문에 교수님 뭐 좋아요, 뭐 얼굴이 멋져졌죠. 쉿. 학점, 결석, 숙제 빨리. 그럼 씩 웃으면서 결석했는 것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도청 그 직원한테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다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이 비자를 주는 게 어떤 근거로 누가 이 원을 만들고 내년에 10개가 생긴대요. 그러면 뭐 E1 했으니까 E2, E3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0 넘어가면 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E 다음 F죠, 이제. F1도 F2 그러겠죠?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하냐? 뻥치죠?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렇게 300개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 물려받았다고.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본인 잘못은 아니니까 전에 물려받았으면 앞으로 E1에서 E2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근거로 넘어갑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상황에 맞으면은 그냥 이건 이 그룹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에 속하니까 뭐 EF 해가지고 뭐 구직 비자 뭐 예를 들어서 신안군에서 그 양식업자가 있는데 한 1000명이 필요해요. 그럼 1000명이 특히 양식 중에서도 우럭을 키우러 1000명이 온다. 그러면은 이 1000명이 우럭을 키우러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럭 1, 2 만드는 거예요, 또 비자 이름이. 이런 식으로 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자가 E1이기 때문에 안 된다. E2이기 때문에 된다. 이 질문을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이렇게 대형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이민국과 협상을 하고 협상 내지는 회의를 할 때 비자가 E1이라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라고 할 때 겁먹지 마시고 비자는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비자를 내주는 것은 지자체장이 군청이면 군수겠죠? 군수가 A라는 국가에 100명을 데리고 올 텐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비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내주세요. 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를 한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보고 이거 합당하다. 그러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가 지금 1년 동안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다른 대략적인 정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대학을 한 4년 일찍 나왔는데 빨리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전공 그 영어 리딩하고 언어 분석, 뭐 심리 분석 이런 팀들이 사무실만 있으면은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과외도 하고 논문도 쓰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찾다가 시내 같은 경우는 유지가 비싸니까 외곽으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한 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성인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성인 학부자 중에 한 평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평생 언어 분석했지만은 또 전문가가 가장 많이 속습니다. 광주에 가까운 데 소개시켜 준다고 금방 와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와요. 그러고 나서 금방 와요 간 데가 이미 사무실 얻었는 데가 이제 한 평인 거예요. 근데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양반 하는 말이 아니 광주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은 트래픽에 걸리면 1시간 반인데 이거 금방이잖아요. 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정치인의 언어는 또 다르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 사람 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평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분석 이런 책이 많다 보니까 책이 절대 나중에 혹시 사진 보여져 있으면 읽었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요. 2만 권이 넘는 장서가 있다 보니까 아직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한평 신광면이라는 그 농협 2층 건물을 창고를 털어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원래 도시 같으면은 연구소나 아니면은 학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자를 내면 돼요. 그런데 신광면이라 회계사한테 지점장한테 물어보니까 학회요? 어느 연구소요? 거기에 갸우뚱갸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도 오고 무슨 손님? 외국인 제가 평생 외국인만 접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리딩도 오고 뭐 시골에 관심 있으면은 문화 관광 1박 2일 체험도 하고 딱 이분이 인력소인가 그러더라고요. 인력소는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평생 외국인만 접했기 때문에 외국인 원어민 교수들 그다음에 외국인 논문 쓰는 사람들 영어 리딩 뭐 설명을 하니까 결국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 짜면은 영어 리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영국 문학을 한다. 그러면은 뭐 3회 4회 하면은 3회 4회 해서 얼마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논문 쓰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예를 들어 논문 하나 1년 동안 프로젝트 잡으면은 하나 끝내는데 뭐 회비 1인당 10만 원, 10명이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더니 그럼 밥도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밥은 줘야죠. 그러면 밥값도 받겠구만. 그래서 그러면 밥도 팔아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여기 한 평 구경도 시켜줘야 되고 관광회사를 하시오. 그래서 글로벌 한평 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요. 나중에 여기 그 채소밭 해가지고 뭘 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구경시켜주고 투어시켜주고 참기봐도 되고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넣었어요. 한 2, 30가지.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어 교육 제 연구의 후속 잠수 탄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오픈해서 아는 사람들 초청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원하고 유지가 하는 말이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이 검은 파랑 눈 노랑머리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막 수근수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곳인가 싶어가지고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원이 하신 그 유지가 하는 말이 외국인이 정말 온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변 시골까지 외국인이 정말 오네요. 그러면서 그 유지가 많이 데리고 오면은
군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무조건 데리고 가면 된대요. 왜냐면 그걸 그때 또 배웠어요. 관계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인구들이 방문하면은 지자체나 군수나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명, 15명 제가 밥 사주면서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소문이 나면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 한꺼번에 많이 데리고 올 수 없느냐라는. 한꺼번에 많이. 저희 그 갤러리 한번 띄워주세요. 글로벌 한편 갤러리. 거기에, 예. 한꺼번에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많이라는 게 이 한평 읍내에서 100명은 여기 평택시에 10,000명하고 맞먹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왜냐하면 한평 시장이 한 6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많이를 강조하니까 그때 교회 2개 하고요. 전대, 연구원 팀 1팀, 3팀 하니까 97명이에요. 3팀 딱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평 시장에 장날 풀어놨거든요. 97명이 한평 시장에 딱 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구 경제과가 장날마다 체크를 한다는 것도 그날 알았어요. 인구 경제과에서 이렇게 상주를 해요. 그 담당 직원이 한평 장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97명이 와버려서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군청에 있는 기자들 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맨 처음에 한평 갔을 때 MOU 하자고 하니까 폭탄 돌리기였어요.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러더니 MOU가 가만히 있는데 됐어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폼에 다 주고요. 이제 군수가 시켰겠죠. 그래서 그날 97명이 한 번 오니까 이게 이제 그 좁은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나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OU 체결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중에 뭐도 있었냐면은 그 1:1 그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광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원자를 모집해서 한평 시구라도 이렇게 원투원으로 이렇게 하루 노는 겁니다. 간단히 참가비 받고. 그런데 시골에서 외국인 원어민이 와가지고 애기하고 한 달 놀아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시골 애들은 외국인이 노랑머리 빨간 눈이 오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요. 광주에서 와요. 네, 광주에서 이런 프로그램 자기들은 돈에 신경 쓰지 않겠다. 끼워만 달라. 이 사업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줘도 되지, 적게 줘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부잣집 애들한테 돈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사업해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확실하다. 그 경험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 연구실에서 그냥 연구하는 그런 용도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외국인만 상대하다 보니까 홈피를 이제 간단하지만 영어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갤러리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요.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외국인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다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밥상이랄지 한 7, 8개를 저희들이 사실 이건 제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걸 한 몇 달 동안 여름, 가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초연결 사회라는 걸 이제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은 유튜버들이 반드시 껴요. 그리고 얘들이 생방송을 해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저희 조그만한 이 사무실이 유튜버가 한 명 오면 기본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베트남하고 북유럽하고 한 6명이 유튜버가 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6만 명이 한 평에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이 이제 송출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글로벌 한평닷컴 치면은 제일 먼저 뜰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엄청 대형 회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여름 9월 달에는 저희들이 폐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문이 오다 보니까 대형 관광회사로 알고 있는. 그래서 잠시 지금 스탑 시켰다가 요 근래에 지금 조심스럽게 오픈은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일들이 이제 한 달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지방 지역 신문에 나고 군청에서 MOU 맺고 하니까 도청 직원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청 직원이 연락이 와서 자, 구체적으로 이런 진도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진도가 뭐였냐면은 여기 외국 그 도청 직원을 만난 케이스는 유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루 놀고 가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 일자리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알바할 자리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원어민 교수들 촌집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군청에 가게 되죠. 예, 군청도 죽은 정책이에요. 특히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은 정책은 벤치마킹에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는 와중에 도청에 가서 군청 직원도 모르니까 도청에 가서 직접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는 도중에 정말 그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많다고 하지 이걸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냐 이걸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도의원 17명이 이제 떼거리로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근데 사실 나중에 알았는데 도의원 3명만 떠도 군청 직원들은 엄청 긴장한대요. 그러니까 17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현안 청취해가지고 그 버스 타고 1박 2일 이제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왜 한평에 있냐. 그 정보를 다 들었어요. 목포, 여수, 신안, 지금 요 근래에 간다고 할 때는 복일도에 얼마든지 외국인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접근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대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막 외국인 사역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늦게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신학을 하게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전공이다 보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동남아 중국인들을 한 10명, 20명.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 학생이 5명이 온 적이 있어요. 석유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광주대에 있었는데 그 진시황 무덤 있는데 석유가 난대요. 그래서 석유대학이래요. 깜짝 놀랐는데 5명이 왔는데 애들이 국비장 학생으로 온 거예요. 똑똑하죠? 한 학기 만에 영어가 유창해져요. 2학기 만에 영어 전공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17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3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석유대학에 있는 교수를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외국 한국 교직원하고 교수를 해당 대학에 보내서 그 중국 학생이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든 걸 가뭄에 담비죠. 신입생 지금 문 닫을 위기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외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지금 그렇게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주민 사회과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거기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그건 다 생략하고 여기 광주에 있는 4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는 교류 나라하고 교류 대학이 중요합니다. C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 전남대인데 자, 거기 교류 대학이 608개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결론은 608개의 해외 대학생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 같은 경우는 광주대학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 사이즈 되는데 거기만 해도 교류대학 64개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한 중간급 되는 4개 대학만 해도 이게 과연 세계화가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데이터는 이미 2007년에 이주 문화 해가지고 그 국책 사업으로 그런 백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통계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이나 시청이 인문국에 가시면은 현재 그 이주 노동자 실태 통계들 너무 자세하게 또 대학의 그 외국어 센터 교직원한테 여쭤보면은 뭐 이런 데이터는 너무 요즘 오픈이 돼 있다고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이렇게 전도했다거나 선교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한 10년 전에는 동남아, 후진국에서 많이 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주대 같은 데 알려진 대학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광주대인지 서울대인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주립대하고 교류협정을 그냥 형식상 한 20년 전에 맺어놨어요. 한류 바람이 불면서 미국인이 광주대 학부에 이제 들어온다는 공문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애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다시 대학에 들어오고 싶다고. 왜냐면은 그 1:1 교류협정 맺은 데는 한국에다가 기숙사비 등록금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남아의 학생들이 밀려오는 건 기본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영어권 학생들이 한국 지방대에 들어와요. 그리고 독일어, 북유럽 같은 선진국 학생들이 우리 지방대학에 그냥 순수하게 학생으로 유학을 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이 한 10년 전에 한국의 이명박 정부 때 원어민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됐죠. 안 나가요. 그 많은 숫자가 거의 안 나가고 좀 우스갯말로 대부분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 아줌마들한테 다 묶여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나라 못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인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 계속 있으려면은 계약을 갱신을 할 때 학위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석사 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영어권의 원어민들이 한국 대학원을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학원 상황이 어때요? 영문학과 교수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이러니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국문학과 여러분들 국어 시험 수능 문제 보시면 50점 넘기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대학원에 오는데 돌아다니다 거기도 이제 폭탄 돌리기 했겠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면은 메인을 한국 사람 기준으로 강의하면 되는데
대학원생 많아야 7, 8명인데 10명 중에 8명이 호주, 미국, 영국, 독일이에요. 그러면 이 노땅 교수가 감당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 대학에 내가 소개해 줄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광주대까지 이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딪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었을 때 노출이 돼서 10명인데 8명이 이제 한국 사람 2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8명이 이제 영국 사람, 호주 사람, 미국 사람, 남아공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1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북유럽하고 그 학생들을 제가 접하면서 18세기, 19세기는 문학 작품을 하려면은 문학 작품 10개를 찍으면 그냥 무작위로 찍어도 8개가 성서 기반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만의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400페이지예요. 번역판은 500페이지 5권 전집 수준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 에덴의 동쪽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카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3대에 걸쳐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것만 잘 읽으셔도요. 평생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작품들이 이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런 수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교회에 와요. 그러다 교회에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시킨대요, 뭘. 자꾸 뭘 시키고 뭐 안 냈다고 이렇게 나무라고. 그리고 제일 적응 못하는 것들은 뭐였냐면은 그 사역자들이 노예처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모임하면은 보고서 막 써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입구에 가니까 뭔 봉투가 그렇게 많냐고. 그 봉투의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한국 교회를 너무 실감나게 한 10년 넘게 그래서 교회가 너무 다르다. 시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려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찝어줘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중국 학생 케이스는 정말 재미있었던 게 그 영문학 작품을 접할 때 전부 다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한마디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중국에서 온 대부분 학생들이 아담하고 모세를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영화로도 한국 와서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영화 배운 줄 알았지 성경 이야기인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요지는 외국인한테 보여진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인 중에서도 외계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실망스럽지 않게 얼만큼 개방성 있게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접점을 틀 거냐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될 부분 중. 그래서 이제 그게 두 트랙. 학부생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교회를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 소설을 강의하다 보니까 북유럽하고 선진국 영어권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적인 철학 기반, 심리학 기반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한 번 하고 절대 이제 더 이상 안 씁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북유럽
우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과연 우상이 뭐냐, 왜 우상이 나쁘냐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우리한테 가능할까? 그런데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냥 우상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지를 갖게 돼 있어요. 그 강력한 선호되는 이미지가 기독교에서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서사 구조가 독일 분석 철학, 논리학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려면은 외국인들한테 선교를 하고 북유럽 영어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교와 교회하고 한국교회와 융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레벨의 수준의 개방성과 논리 구조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주로 했던 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언어 교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택이나 서울권에는 아마 광고되면은 상당히 올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본에 그 미니멈 페이만 받고 와서 하루 동안 한국인 학생들하고 놀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은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선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뭐 체험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이기 때문에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그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 한 평에 가면은 10,000원짜리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사 식당이 10,000원인데 한식 뷔페예요. 한 곳에 네 군데가 있고요. 읍내에 가도 또 한 개가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냥 뷔페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 평택, 서울에서 그 정도 하려면 3, 4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질도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와요, 그게. 그걸로 한 끼를 때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저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됐고요. 혹시라도 이제 무안 쪽으로 가시면은 10,000원짜리인데 전회하고요. 육회가 무한대예요. 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프라는 상당히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걸 얼만큼 활용을 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유가 되는 것은 요즘 대학생들 이렇게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특히 북유럽은 서울이나 한국에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진짜 시골을 보고 싶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도대체 뭘 보러 왔는지. 그런데 동네 마을회관에서 백수 끓여 먹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좀 황당하지만은 저희 사무실 앞에 중국집이 하나가 있어요. 독일 학생들이 그 여름 연수로 한 20명이 왔는데 그 짬뽕 국물이 100% MSG 폭탄이잖아요. 그 국물 맛에 애들이 이제 봉지에다 이제 국물을 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MSG 폭탄인데 그 입맛이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사로잡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석양은 독일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 한평에 와서 석양에 그렇게 사람들이 뿅 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가장 인기 있는 게 짜장면집, 그 다음에 석양, 그 다음에 소뚜껑의 삼겹살이 프로그램 중에 수요 중에 가장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영국 어학연수를 가면은 시골시골 치즈 공장 데려가요. 그 비싼 돈 주고. 그러면은 그 영국 시골 할머니가 물어봐요. 뭐 하러 왔냐고. 이거 구경 오라도 그걸 갸똥하면서 돈 내고 왔다 그러면 더 놀래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체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각을 180도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선교의 틀이 너무 달라지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교의 지평이 열린다는 걸 저는 강의실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몸소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다루었던 것은 유학생들이었고요, 연구원들이었고요, 선진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한국 현재는 외국인들이 전에는 일시적으로 공부 마치면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한 학기가 미니멈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리고 2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학부가 끝나면은 당연히 대학원에 또 갑니다.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오래 머무는 최고의 어떤 통과 의뢰 개런티가 학교에 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 이제 한국의 정부에서 인정을 많이 인식을 해서 파트타임은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통합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은 한국어가 안 돼도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도청 이민국 직원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힌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정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몇 번 거부감이 있었던 게, 저희 회사가 외국인이 이렇게 데려오고 장갑이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비자 브로커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비자 브로커 중에 가장 블랙리스트 1위가 외국어 센터 교직원하고 목사님이래요. 이민국에 사는 말이. 그래서 교수 출신 목사님이 외국인 어쩌고 비자 하면은 무조건 서강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 그때 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하는 게 행정사 자격을 따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사가 그 업무를 본대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약간 편법이래요. 그러나 불법은 아니랍니다. 약간 편법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비자 서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시스템, 행정 시스템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해서 한국 비자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좋은 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불 500을 무조건 내야 돼요. 변호사보다 낫죠. 그게 지금 현 주소라는 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수님이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보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비자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정말 외국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있다. 그러면 명단을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그 명단을 썼다 그래서 연락을 가거나 조사 들어가 그러진 않아요. 비서류, 불체라고 하지 않고요. 불법, 이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자체에 사는 곳을 정주 여건을 해결을 해주고 직업을 찾아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가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명단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4-5개 군 지자체를 찍어주면서 이런 명단이 있으면은 바로 군수님이나 그 관계자하고 바로 미팅을 해주겠다가 한 달 전에 했던 미팅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현실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허수로 적을 필요는 없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요. 어떤 외국인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하고 국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정주 여건과 직업을 해결해 주면은 나 거리 그쪽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외국인 수요가 실질적으로 있으면은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떤 군에서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첫 번째 그 안은 그 직원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아주 송구 질문으로 그렇게 명단을 받아와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른 그 강사님들, 교수님, 전문가들 통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데이터를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 아닌 분석 뭐였냐면은 이게 계절 노동자랄지 단기적으로 불법 이탈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는데 의외로 전공은 속이지 못한다고 영국 문학 작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인구가 1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4-5천만? 그런데 세계의 3분의 1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특히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대영주의에 꽃을 피울 때 동인도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동인도 회사를 영국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장부를 가르쳤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조직화되는 케이스가 영국인들한테 인도 사람들이 장부 기법을 배우면서 회사에 시스템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굵직한 사건이 대영 제국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제도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군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하는데 인도에서 모집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8억 명 중에서 2천 명 뽑는데 그리고 영국 제대를 하면 군대 영국 시민권이 주어져요. 살아남으면은. 그런데 상위 0.0001%들이 거기에 통과를 합니다. 그 고급 두뇌들이 영국 군인으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살아남으면은 영국의 가장 낮은 관리, 교육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영국의 시스템과 군대와 의료와 영국을 알게 돼 선진국의 시스템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국의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수상까지 나오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보다 영국을 더 잘 알고 더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겉다리 같은 이런 케이스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들이 영국 문학 작품의 문화적인 측면, 개인적인 갈등, 국가적인 소외, 이 모티브들이 아마 지금 당장 이렇게 몇 개만 뽑아도 수백 권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간단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과장님한테 제가 한 얘기가 1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특정 국가 엘리트 집단을 찾아가서 이게 우송대하고요. 강남대하고 서울에 있는 몇 개 사립대가 했어요. 특정 대학에 가요. 특정 대학에 가서 초, 중, 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 노동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 비자를 주는 게 정읍의 고춧가루 공장이에요. 5년 동안 여기서 직업교육 받고 일하고 가족을 그 대신 데려오는 제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
100명을 특정 국가에 가서 엘리트 집단 100명을 데리고 오면은 그 10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은 100명이 있어야 초, 중, 고, 대 시스템이 서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1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명의 가족 단위니까 곱하기 한 5를 하시면 돼요. 그럼 500명에서 6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타운이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그래서 100명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200명을 하자고. 왜냐면은 보 입장에서는 100명이건 100자 넘어가면은 100명이나 200명이나 많을수록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200명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까지 현재 이야기가 된 상태가 지금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주민,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명을 데려오든 100명을 데려오든 일시로 데려오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집단으로 왔을 때 가능한 건 확실한데 제가 1년 동안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 직업 구하는 것은 군청에서 인력사무소에 가면 해결이 돼요. 얼마 어떤 직원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연계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교육청하고 연계가 있어야 되고 100명 규모일 때는 인근의 대학하고 연계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이 없으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솔직히. 광주에 지스트라는 고급 최고의 두뇌 집단이 있어요. 연구기관이. 거기에는 인도인들 연구원들이 석사 박사 거의 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 인력 하면은 계절 노동자, 뭐 양식장, 양파 노동자만 생각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망각하고 지금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게 대학원에서는 연구원, 대학원생이 없으면 과가 바로 폐지가 돼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80%는 바로 과 문 닫아야 됩니다. 거기를 외국인이 다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어학회나 영문학회나 이런 학회지, 등재지 학회에 한번 쭉 보시면은 한국 사람 이름 하나 들어가 있고 외국인 두세 명이 들어가 있는 논문이 반절이 넘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외국인 지적 노동 착취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논문 한 편을 쓰면 연구비가 나와요. 그럼 지도교수가 그 학생이 썼으니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한 250 정도에 주거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은 외국, 특히 인도에서 이 정도면은 천국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해피한 거예요. 월급 250 받고 학교에서 그 한 15평짜리 원룸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돈 모으면은 중고차 100만 원이면 사잖아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여기 연구원들 단체로 한 50명 왔었을 때 뭐 네팔, 인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공이 뭐요? 뭐 파테리, 뭐 의학, 화학. 한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인데 DNA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간두에 쳐봤거든요. 세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연구원 신분으로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은 한국의 연구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북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문화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원어민은 한국 시골로 가고 결혼한 한국 부인은 미국으로 가고 이런 역전된 기러기 부부들이 지금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에서 그 나라에서 해야 될 비자 문제,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교육의 정주 여건 문제, 여기에 이 사람들을 묶어줄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관이. 그래서 이 교회가 중심이 되면은 교회가 왜냐하면은 교육청이 이민국 직원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대학이 도청 안 갑니다. 도청 직원이 대학에 뭐하러 갑니까? 이게 전부 다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추구했을 때 움직여주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1년 동안 좀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문화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게 언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뭐 영어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는 다른 나라에서 B, C, D라는 국가가 만나면은 무조건 영어입니다. 영어는 의사소통 수단의 전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어가 영어, 한국어, 자국어 순으로 영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선교하시는 분들이 바이블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막 평생 하라는 공부가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있게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석 철학에 기반한 그냥 몇 개 공부만 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비영어권에서 성서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서를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신화 얘기, 역사 얘기에 간 그걸 우리가 이제 서사 구조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접할 때 이 서사 구조의 틀을 좀 익히시면은 바로 믿어야 돼. 이러면 지옥 가. 또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목사 얘기 들으면 전부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먹은 남자 목사님들, 정신과 전문가에 의하면 전부 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게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텍스트를 평생 파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석화를 넘어서 시면의 골짜기로 빠진다 그래요. 여기서 시면의 골짜기가 뭐냐면 사이코입니다. 좋은 말로 시면의 골짜기고요. 어떤 이론과 어떤 상황이 와도 결론은 그래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대학에서 토론 수업을 무지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 토론 수업을 통해서 MZ세대는 전부 다 상처를 받고 한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론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MZ세대가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막 졸다가 뭐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중간쯤 한 30분 지나서 야, 너는 항상 태도가 그러냐? 집에서도 그러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죠. 내가 왜요? 뭘 어쨌는데요? 그러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머지 시간을 왜 싸가지가 없는 말투가 그런다는 둥, 요즘 애들 어쩐다는 둥,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예요? 결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수님 결석이 많아요. 이놈들 보라고. 그러면서 이 안 나옴들한테 자기가 감정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 나온 애들은 칭찬받아야 될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애들 비싼 등록금 내고 이게 부모 등골 빨아먹는 놈들 보라고 하면서 막 이름 불러주면서 이게 지금 우리 꼰대 세대의 현실의 토론 교육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하브르타 교육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는 요한복음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추상적이고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그 영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으로 바뀐 게 일부가 우리 텍스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직선적인 그 문학의 테크닉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걸 그 실감을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은 외국인들과의 접점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